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성산문의 시조를 봅시다. 성산문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산문에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성산문이 그 수양대군한테 이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는데 이제는 그 수양대군 그냥 세조죠. 세조 왕이니까 왕 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성산문이가 세조 앞에 딱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전하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고요. 그 어떻게 말하면 나으리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그 내 왕은 누구니까? 단종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왕은 단종이니까 세조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 시조를 보이죠. 그래서 개빡쳐요. 그 수양이가 수양대군, 이 수양 별명이 수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양이가 세조 수양이가 이 시조를 보고 아니 너 이 시조가 네 땅에서 나는 그 무엇도 먹지 않겠다 이런 시조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 내 월급 받은 놈이잖아. 내가 너한테 월급 줬잖아. 그거 다 어떻게 써? 라고 하니까 그 성산문이 말합니다. 아 네가 준 월급 그대로 나 안 쓰고 모아놨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수색하게 하니까 정말로 집에 그 지붕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월급으로 받은 것들이 그냥 자루로 해서 매달려 있었다. 그만큼 이 세종대왕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거죠. 이 성산문이랑 수양대군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같이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대학교까지 같이 나온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해요. 정말 그 남자들이 그 몇 없는 정말 베스트 소울 프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 내 정말 친한 친구인 산문이가 그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자기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문을 하면서 그 성산문의 무릎을 부러뜨립니다. 성산문의 무릎을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을 이야기해요. 국문을 하면서 성산문의 무릎을 부러뜨리고 세조가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산문아, 제발 난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해줘라. 제발. 왜냐면 그러면 난 그냥 너랑 같이 다시 그 미래를 꿈꿔보겠다. 난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발 나는 아무것도 아니노라 라고 해줘라 라고 하니까 산문이가 그때 이제 피를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이다 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성산문은 그 거열형, 그러니까 그 온몸을 이제 그렇죠 찢기는 그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면 이 시조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효과적으로 어그로를 끌었는지 한번 보죠.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면 그 원망하노라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의역을 하자면 혼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한탄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한탄하노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우리. 한탄하노라가 무슨 뜻인데, 그래서 비슷한 뜻이 뭐가 있냐면 원망한다 아니면 난 너를 혼낸다 이런 뜻으로. 이재라고 하는 애가 사람 이름이야. 그런데 얘네를 내가 혼낸다는 거지.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재가 누구냐? 이 이재는 하나의 드립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오른쪽에 메모할 때 되게 많죠. 이재는요 두 명입니다. 그 백이라는 사람이랑 플러스 숙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들은 그 고사를 인용을 한 거죠. 이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인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가운데 천자의 나라가 있어요. 천자의 나라가 있고 이 천자의 나라를 둘러싸고 그 여러 가지 제후의 나라, 제후국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천자의 나라를 둘러싸고 제후국들이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제후라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후국 그렇죠. 이 제후라고 하는 양반들도 결국은 왕이에요. 왕이지만 그런데 이 천자랑 제후의 관계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왕과 신하의 관계인 거죠. 제후도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거고요. 오케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거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알잖아요.
군신의 관계, 군신의 그 의례를 맺은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 그 짱깨한테 당했잖아요. 얘들이 그런 게 원래부터 국룰이었던 거야. 중국 애들은 제후랑 그 천자가 진짜 짱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 천자가 엄청나게 정치를 못했대요. 어느 날은.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제후들이 빡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들어엎자. 우리가 엎어버리자. 해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얘를 치러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군사적 행동이지 원래는 반란이죠. 근데 반란인데, 착한 왕을 내쫓는 반란이 아니라 나쁜 왕, 일 못하는 짜증나는 왕을 내쫓기 위한 그런 뜻깊은 반란을 하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반란을 하러 가는 그 길목에 산 사이에서 어떤 길목에서 갑자기 두 청년이 나타납니다. 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야, 신하된 도리로서 그 왕을 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해요. 말이 안 된다. 날 죽이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후국의 왕은 얘들 살려줍니다. 그래 너 되게 좀 충성심 깊으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유교적으로 틀린 말 안 했으니까 봐준다. 이러고 얘들을 그냥 꽁꽁 묶어서 산에다 던져놔요. 쫓아주지 마 이 새끼야 하고 이제 던져놓습니다. 걔들 이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 둘이 결국은 살아남아요. 근데 살아남아서 그 산, 수양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얘네들이 야마! 이러고 이제 치러 가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그 산이라고 하죠. 그 산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 풀뿌리나 케어 먹고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왕 밑에서는 벼슬을 할 수 있어도 새롭게 바뀐 왕 밑에서는 벼슬을 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오케이? 이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를 인용했는데 그 산이 하필 수양산이에요. 그 왕을 치러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 두 명이 출몰했던 그 산이 하필 수양산이고, 그리고 하필 세조가 수양대군이에요. 기교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양이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잘 지은 거야, 시조를. 그래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빡치는 거야. 계속 볼 때마다 빡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것은 이제를 바라보며 라는 뜻도 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수양아 너한테 말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그런 그 스킬은 중의적 의미를 사용한 그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의적 의미. 그래서 이제를 하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를 원망한다, 이제를 한탄한다, 이제를 혼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충성심이 부족했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제가 충성심의 끝판왕인데 근데 얘들한테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혼내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줄여 죽을 진들 니은들 아까 위에서 봤었는데 니은들은 뭐뭐 할 바에야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바에야가 그렇죠. 할 바에야가 아니라 여기서는 의역합시다. 굶주려 의역할게요. 굶주려 죽는다 하여도 죽는다 하여도 채미라도 하는 것과. 자, 근데 여기서 민기쌤이 아까 말해주셨듯이 아까 it가라는 말 들어본지 않았습니까? it가라는 말이 뭐 하는 어미라고 했었죠? 기억나지? it가 뭐였지? 의문형 어미였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끈인들 아니면 신인들 그츠리it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츠리it가에서 it가가 묻는 어미, 의문형 어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겉가라고 하는 것은 묻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굶주려 죽는다 하여도 채미가 무슨 뜻인지 여기서 알면 딱 풀리겠지. 채미는 산나물을 캐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채미라는 말을 모르면 이거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채미가 뭐라고? 산나물을 캐어 먹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채미.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야, 니네 쪽팔리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백이랑 숙제한테. 왜? 백이랑 숙제는 앞으로 뭐하고 살았다고 했죠? 산나물 캐어 먹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야. 야, 너희 쪽팔리지도 않냐? 왜 그 삶을 연명하냐 이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이 성산문은 이 시조 쓰고 나서 장렬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목숨이 소중했냐? 그렇게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고 싶으면 나처럼 깔끔하게 죽으면 되지 않음?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시조 남기고 죽으니까 나처럼 깔끔하게 죽지 왜 여기서 더 살고 싶어서 풀뿌리를 키워먹냐 이거야. 알겠지? 아무리 푸세의 것 이게 똑같습니다. 푸세라고 하는 것은 잡초예요. 잡초. 아모리는 아무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니네가 케어먹고 사는 그 산나물이 아무리 잡초라도 푸세의 것이다. 푸세의 것이다. 아무리 잡초 같은 것이어도 그이라고 하면 그이가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면 그것이. 왜냐면 그라고 하는 게 그라고 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것 뒤에다가 그 이가 주격조사가 붙은 모양이죠.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니네가 먹고 사는 그것들이 아무리 푸세의 것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따해 낫다냐 낫다니라고 할 때 이 낫다니 요것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입니다. 의문. 자 그러면 이 따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따라고 하는 것은 따 히읗 정성 체언입니다. 이 히읗 정성 체언으로 요것은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니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채미에서 먹고 있는 그 풀들이 아무리 그 잡초 같은 거라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왕의 땅이 된 거잖아. 왕이 바뀌었으면, 그치? 그럼 그 왕의 땅에서 난 그 무엇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의 뜻은 뭐야? 깔끔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깔끔하게 죽을 것이지 왜 이 푸세를 뜯어먹으면서 연명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얘네들을 혼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이렇게 그 시조를 쓰니까 그 왕이 빡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다음 시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조 보면은 박패년의 시조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 흰 듯 겁놈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어. 근데 그 흰은 듯 이러면 흰 듯이겠죠. 흰 듯 하지만 겁노메라가 나옵니다. 겁노메라가 무슨 뜻이냐? 너희 이제 그 알아두자. 메라라고 하는 거 있죠. 마라, 메라, 마이라, 마라. 요것은 감탄형어미야. 그래서 구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땡땡 구나. 알겠죠? 겁노메라, 겁노마이라, 땡땡 구나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까마귀는 아마 까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는데 지금 흰 듯 하면서 검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희다라는 메라 아시죠? 그 희다라는 거야, 검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검다라는 거죠. 자, 근데 흰 것 같아 보이지만 검다. 그건 결국은 검다는 거야. 검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 속내를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까마귀가 흰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까마귀가 지금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흰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알고 보면 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까마귀는 뭐가 될까? 여기서 까마귀는요. 그렇죠. 그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까마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해봅시다. 자기의 그 반대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기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 아니면 좀 부정적인 세력이 됩니다. 또는 뭐 그 간신 정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 흰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검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래서 야광명월이 밤인데 어두우랴. 우리 그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자 최대만 알아둡시다. 야 할 때 이 야는 밤야자입니다. 이렇게 위에 요거 있고 왼쪽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저녁 하나 긋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으면 밤야자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이 광자는 무슨 광자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 빛광자죠. 여기서 해랑 달 같이 있는 것은 요것은 그 밝을 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야광명월이라고 하는데 야광명월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하나 이제 해보면 돼요. 밤을 밝히는, 빛나게 하는 밝은 달이. 자, 달이라고 했습니다. 민기성 어제 했던 얘기 기억나요? 자, 세 가지. 그 달, 태양, 그 다음에 북극성. 세 가지는 뭘 뜻한다고 했었죠? 임금. 정확합니다. 달과 태양, 북극성은 임금을 뜻한다. 달, 태양, 북극성. 이 세 개는 임금을 뜻해. 그러면 여기서 야광명월을 임금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임금님의 그것이 밤인들 어두오랴. 자, 랴자가 보입니다. 어두오랴.
이 야자는 어떤 형 어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의문형.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그렇죠. 어두우랴 정도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서리법이 된다는 거야. 서리가 된다는 것은 어둡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둡지 않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밝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야광명월이 밤인데도 밝다라고 하는 거야. 밝다. 자, 그러면 이 달이 밝아요. 긍정적 속성일까요? 부정적 속성일까요? 달이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 속성이죠. 그 무슨 뭐 그 늑대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달이 밝은 건 긍정적인 속성이라고 할 때, 얘들아, 그러면은 이 왕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어?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왕에 대한 예찬이 되는 거야. 아, 달이 좀 어두운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왕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야.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간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야광명월이 어두우랴 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이니까 어둡지 않다, 밝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왕에 대한 예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라고 돼 있지. 그렇죠? 밤이 되어도 어두우랴. 그러니까 여기서 밤은 좋지 않은 시절을 뜻하겠죠. 부정적인 시절을,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을 뜻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밤은. 알겠지? 여기서 밤은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을 뜻한다.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이거는 어디서 베껴온 것 같죠? 앞에서 우리가 본 시조에서 베껴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를 볼게요. 그 다음 시조 가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시조입니다. 사육신의 시조가 나오네요. 방 안에 현는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서 혀다라고 하는 것이, 혀다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켜다. 자, 근데 켜다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켜다의 뜻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불을 밝히다라는 뜻이 있지. 뭐야? 불을, 너희들 이거 알지? 이 뜻? 불 켜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딱 불 켜다, 끄다 하잖아. 그때 혀다가 있어. 근데 혀다가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이때쯤 되면 뭐 같아? 켜다니까. 어떤 뜻에서 우리가 켜다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좀 고급진 표현 같은데, 바이올린을 켜다. 바이올린 같은 걸 현악기도 켜다라고 하거든요. 켜다. 그래서 요거 고전시가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보이냐면요, 가야금을 연주하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다. 어쨌든 여기서는 가야금을 연주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불을 밝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방 안에 지금 현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는 켰는이래. 켰는. 그러니까 이것은 켜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켜 있는, 촛불은 촛불이겠고요. 그 촛불 아시죠?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아, 너 누구와 이별하였관대라고 하길래, 이것은 뭐뭐길래. 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관대. 그냥 다 넣어라. 내가 알려주는 것은 누구랑 이별할게. 눌과라고 하면 여기서 눌은 누구라는 뜻입니다. 어제 민기쌤이 비슷한 그 의문사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민기쌤이 어제 알려준 의문사는 무사예요. 기억나시는가? 무사가 무엇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여기선 눌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눌은 누구라는 뜻입니다. 너 누구랑 이별하였길래 라고 하죠. 근데 촛불이 누구랑 이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촛불은 사물이기 때문에. 근데 촛불한테 지금 너 누구랑 이별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은 지금 촛불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 눈물을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느냐? 라고 말합니다. 촛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 타다. 이게 뭘까요? 촛불의 그 모습 아닙니까? 촛불을 보면은, 촛불 켠 거 본 적 있으세요? 촛불 켠 거 본 적 있으면 거기서 이제 촛농이 흘러내리죠?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안에가 점점 비워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안에가 타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의 모습, 너 왜 눈물을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느냐? 여기서 는고 이거 뭐예요? 의문영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저 촛불 같도다, 속 타는 줄 모르노라. 자, 저 촛불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도다.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겁니다. 저 촛불 같도다. 여기서 가시 시옷이 나온 이유는 뭐야? 팔종선법. 티읕이 시옷으로 된 거야. 그럼 우리도 저 촛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왜 동일시일까? 모습이 같다는 거야.
어떤 모습이 같은데? 속 타는 줄 모르노라 라는 이 모습이 같다는 거야. 이 동일시를 느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속을 타? 우리가 속이 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것은 바로 그 단종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죠. 단종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속 타는 줄 모르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촛불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왕방현이라는 사람은 그 단종을 이제 세조가 단종을 저기 멀리로 유배를 보냈어요, 여러분. 유배를 보낼 때 이 친구가 금부도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뭐냐면 요즘을 따지면 경찰관 같은 건데요, 여러분. 경찰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찰관 같은 것도 이제 뭐 재판장에서 재판을 했으면 만약에 뭐 너 깜빵 이걸 당하면은 그 깜빵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숭아이동 기능이 없잖아. 그러면 그 깜빵에 깜빵이라는 좀 교도소죠, 교도소. 그 교도소에 그 범인들 집어넣기 위해서 버스 태워서 보내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죠? 닭장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 태워서 보냅니다. 그 버스 태워서 보내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금부도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을 잡으러 오는 사람, 그리고 죄인을 저기 멀리로 호송한다라고 합니다. 호송하다. 유배 보낼 때 옆에서 그 지키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금부도사라고 해요. 왕방현은 그 단종을 유배지로 보냈던 금부도사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방현은요, 단종의 팬이었어요. 근데 너희들 소시민이란 말 들어봤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 왕방현한테는 그때 당시 뭐 와이프도 있고 뭐 아니면 자식들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세조가 명령한 거야. 야, 금부도사야, 가서 단종 유배시키고 와라. 근데 거기서 싫은데요 이러면 너도 같이 죽어가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싫은데요를 못 하는 거야. 나였어도 그럴 것 같아. 싫은데요 못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종을 유배지에 데려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죄책감을 노래하는 시조입니다. 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희 없고. 자, 여희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여희다. 어제 했잖아. 그치? 일타 이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타 이별하다. 자, 여희다는 일타 이별하다는 뜻이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의다, 여하이다. 그 다음에 그 여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이것이 일타 이별하다라는 뜻이다. 여희 앞고라고 할 때 이런 거 보통 나오는데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보통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 이게 왜 공손한 표현이냐면 그 몇몇 친구들은 알 텐데 중세시대에 객체 높임 서너만 의미가 있었어. 알고 있니? 알고 있지? 중세시대 객체 높임 서너만 의미가 삽, 잡이 있는데 여기서 잡이 쓰인 거야. 그래서 여의 플러스 잡 플러스 구인데, 그런데 이 잡이 나중에 없어져요. 이게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여의 이응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객체 높임 선어맘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돼? 그냥 공손한 표현. 그러니까 그분과 이별하고, 공손하게 말하면 돼. 그분과 이별하고, 알겠지? 내 마음을 둘 드이 없어. 둘 드이. 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이 드이를 대라고 봤었죠. 드이, 대.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 내 마음을 들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아있다.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자, 저 물이랑 지금 내 안을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알아두세요. 아는 히읗종성 체언입니다. 아는 안 히읗인데요. 요것은 그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 속마음이란 뜻이야. 아니랑 안 히읗이. 그래서 저 물도 내 그 안 같도다. 그래서 어떻대요? 울면서 밤길을 내놓다. 자, 얘다. 무슨 뜻이랬어? 너희들 그 기억력 테스트 좀 하자. 정상인인지. 얘다, 니다, 여다, 얘다.
무슨 뜻이랬어요? 가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상인 축하합니다. 예라고 하면 이것은 가. 그리고 not이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그 감탄의 의미예요. 감탄.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가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 물도 내 마음 같다. 왜?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울면서 가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울어서 밤길을 내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보이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까지 추측할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친근한 주제입니다. 강호 한정, 자연에 대한 예찬과 풍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네, 물화일체라고도 하죠. 이 월산대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이번 내신 때 잠깐 얘기를 한 학교도 있어요. 보시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 메라. 여기서 방금 메라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합니다. 군합. 감탄이에요. 감탄 방금 본 건 뭐였어요? not도 감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라도 감탄이에요. not도 감탄, 메라도 감탄. 그래서 추강, 아까 추자를 배웠어요. 추자가 무슨 추자였죠? 가을 추자. 그래서 추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다 알려주고 있죠. 추강에 지금 밤이 들었어요. 물결이 차구나. 낚시라고 하면은 낚시 보세요 여러분. 낚시, 낙대, 낙다이, 낙드이. 낚싯대라는 소리입니다. 낚싯대. 낚시, 낙대, 낙다이, 낙드이 다 똑같은 뜻이. 낚싯대인데 이것은 그럼 뭘 나타내냐면 무조건 풍류야, 풍류. 자, 풍류를 나타냅니다. 낚싯대를 들이치니라고 하면, 들이치니라고 하면 던진이라는 뜻이야. 던진다. 낚시, 낙대, 낙다이, 낙드이. 낚싯대고 이것은 풍류의 태도를 나타내. 선생님 왜 낚싯대가 풍류예요? 그러게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진짜로 낚시를 해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시조를 써가지고 남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조를 써가지고 남기는 것은 진짜로 낚시를 해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잠깐 놀러와서 낚시나 즐기고 있는 양반들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낚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풍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풍류의 거다. 풍류를 즐기고 있네? 고기가 안 무는구나. 여기서 욕심 없는 태도 보이고 있죠?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랑 아래랑 비슷한 문장 구조 보이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또 대구법이라고 하고, 대구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통사구조, 문장의 통사구조가 비슷하다, 유사한 통사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오나. 이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심하다가 첫 번째가 욕심이 없다.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구나. 욕심이 없다. 두 번째가 두 가지 뜻이군요. 두 번째가 좀 애정이 없다. 그러니까 인정이 없다.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연이랑 얘기할 때는 보통 욕심이 없다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무심한 갈매기, 욕심 없는 갈매기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싫고, 여기서 이 달빛이 누가 봐도 치읓이야. 근데 왜 시읒으로 쓰였냐? 왜냐면 팔종성법 때문에 달빛만 씻고 빈 배를 저어서 온다. 그래서 빈 배라고 하면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게 한자로도 빈 배가 많이 쓰이거든요. 소정이라는 말이 작은 배라는 뜻이야. 작은 배.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소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여러분 작은 배.
요것을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야, 봐봐, 얘들아. 정자가, 함정 카나드 그 함정 말고, 얘들아.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함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쾌속, 고속, 이런 말 하잖아. 이때 정자가 배정자야. 근데, 배정자 말고, 주자도 있다? 배주자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또, 낚시를 위해 쓰이는 작은 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엽편주라고 해요. 자, 일엽편주가 무슨 뜻이냐면 이 주자가 배주자야. 그런데 일은 하나의 그러니까 그 잎사귀 같은 편은 그 조각배라는 말이 있나 원래? 모르겠네요. 그 편주가 조각배야. 조그만 배겠죠. 근데 하나의 잎 같은 조그만 배를 일엽편주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소정 일렵편주 얘기 나오면 대부분이 이제 풍류를 즐기기 위해 낚시를 하는 그런 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빈 배 저 오느라 욕심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성혼의 시조입니다.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이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대구법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말이 없는 청산이요, 뭐뭐요 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요. 말이 없는 청산이구나. 청산이 지금 말이 없구나. 이거 그 한자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태 없는 유수이로다. 자, 유수가 뭐냐면 이때 유가 흐르는 유자예요. 자, 이 한자는 외워둘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 찍고 자, 이거 그 유수의 유자는 외워둘 가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외워둘 가치가 있어요. 그 유수가 뭐라고? 흐르는 물. 근데 이 흐르는 물은 그 긍정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되게 신기하지, 얘들아. 흐르는 물이 긍정으로 쓰이는 이유는 뭘까?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흐른다 그거예요. 흐른다. 그럼 그게 왜 긍정일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자기 수양을 하는, 학문을 하는 선비의 자세가 바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 흐르는 유수의 모습이 이렇게 긍정적일 때가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유수의 모습이 부정적일 때도 있다? 어떨 때 유수의 모습이 부정적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위는 변하지 않는데 물은 계속 흐르면서 변하는구나. 이런 시조도 있어. 그럴 때는 그때 유수가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는 태가 뭐냐면 태는 정해진 형태라는 뜻입니다. 청산은 말이 없고요. 유수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청풍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임자입니다. 임자가 없는 밝은 달.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자연에 대한 예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연의 속성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이 중에 나 또한 병 없는 이인의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걱정 없이 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고 구분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 민기쌤이 이것을 의역을 한 건데 분별을 직역을 하자면 무언가를 나누고 구분하고 그런다는 소리야. 무언가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자연과 어울리지 않나. 왜 어울리지 않을까? 자연에는 말도 없죠. 정해진 형태도 없죠. 값도 없어요. 님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거, 얘까지는 너 거, 3분의 1은 내 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무의미해, 자연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 없이 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연처럼 늙으리라는 뜻이 돼. 다시 말하면 난 자연이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은요, 속세의 반대 포인트로 쓰인 단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면 이게 속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언가를 나누고 구분하고 너 거 내 거 편가르고 이런 것이 속세의 가치관이라면 그거 없이 늙으리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세와 단절된 채 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늙으리라가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늙어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조를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구나.
알겠죠? 또는 소망이다라고 해도 괜찮죠? 소망, 의지 이런 단어들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 두 개만 더 하고 얼른 쉬어봅시다. 주류산 이거 겁나 쉽습니다. 자, 두류산이 뭐냐면 이거 지리산이야, 지리산. 두류산이라고 쓴 건데 지리산, 알겠지? 지리산 양단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리산 양단수가 무슨 뜻이냐? 별 뜻 아니야. 지리산을 뭐 두 개로 반띵하는 강물, 그러니까 지리산에 흐르는 물이란 뜻이야. 알겠지? 지리산에 흐르는 물을 얘는 여기서는 가다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얘라고만 뜻이 써져 있으면 어미가 없잖아. 용언이 아니야. 여기선 얘는요 옛날이란 뜻입니다. 여기선 얘는 옛날이란 뜻이야. 내가 두류산 양단수에 대한 소식을 형준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듣고 이제 보니, 이제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와, 지리산 양단수 개쩔더라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거야. 얘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 안 가본 거죠. 이제 온 겁니다. 옛날에 듣고 이제 보니까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서 이 도화랑 무릉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너무 중요해서 얼마나 강조를 해도 이건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숭아 꽃입니다. 너희들 무릉도원이 뭔지 아느냐? 몰라? 뭐예요, 무릉도원? 좋은 곳이에요. 근데 무릉도에 뭐냐면 무릉도원이라고 할 때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 오케이? 황도라는 말 들어봤어? 황도, 백도. 그래서 도자가 복숭아 도자. 그런데 도원이라고 하면 도원, 과수원 할 때 원이거든? 도원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 복숭아, 밭이란 뜻이야. 무릉은 그 이름이야. 그래서 무릉도원은 무릉이라는 복숭아 밭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에 너희들 손오공이라고 합니까? 혹시 여기 머리에 뚝배기 두르고 있는 애 있잖아. 원숭이 새끼. 이말년 서유기 안 봤음? 너희들, 아하, 이거 이말년이라는 사람이 있어. 침착맨이라는, 민기쌤은 침착맨이라는 유튜브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열받을 수 있어요. 이말년 서유기를 보란 말이야. 거기서 보면 무릉도원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무릉도원님, 복숭아인데 보통 복숭아가 아니야. 너무 영양가가 좋아서 신선들이 먹는 그런 복숭아야. 근데 신선들이 그 복숭아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00년 동안, 1000년이 이제 수명이 늘어요. 띠르르 하면서 이제 케이시템이야, 약간. 1000년 동안 수명이 늘고요. 개쩐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대요. 근데 민기쌤이 그걸 듣고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똥은 안 싸나? 1000년 동안? 뭘 안 먹으면 똥은 안 싸지 않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전설 속에 그거니까, 똥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선이 똥 싼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민기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다 이거야. 신선 똥 안 싸다? 생각해보니까 신선은 안 먹어. 술밖에 안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릉도원에 있는 요 복숭아가 매우 관리가 삼엄해요. 알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원숭이 새끼가 와가지고 이 복숭아 하나 낼름 하고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한테 능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숭이한테 능지가 생겨서 이제 국어 모의고사 풀면 이제 5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능지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한 거죠, 걔한테. 그래가지고 법사 시켜가지고 이제 뚝배기에다가 이거 컨트롤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 매달고 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요, 무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릉도원이죠. 이게 신선의 나라입니다. 그 자체로. 무릉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신선의 나라의 상징. 약간 에버랜드의 상징이 그냥 티익스프레스 매표소인 것처럼 신선의 나라의 상징이 무릉도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릉에는 복숭아가 있잖아요. 우리 자연을 이렇게 노래하는 시조들 중에서
복숭아 얘기가 나온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무릉을 들이치기 위한 빌드업이야. 왜냐면 복숭아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도화가 뭐야? 복숭아 꽃이라는 뜻이야. 복숭아 꽃이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 있구나. 미안하지만 여기서 쉐라 있구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도화가 뜬 맑은 물에 산영도 잠겨 있고, 산영이 무슨 뜻이냐? 산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각적 이미지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물에 지금 산 그림자가 잠겨서 이렇게 졸졸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맑은 물에 복숭아 꽃이 떠 있는 것을 보니까 드립을 참지 못해. 이건 못 참지. 그래가지고 바로 무릉 드립을 치는 거야.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어디매요?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자, 옌가가 여 플러스 이인 플러스 니은가 하노라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여기 여자가 여기란 뜻이야. 여기 인가 하노라가 되는 거야. 여기 인가. 이것을 다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긴가 하노라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난 여기인 것 같다. 왜? 복숭아 꽃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발전해 볼까? 더 발전해 보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신선이 사는 나라 같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이상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에 대한 만족감, 자연을 이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런 게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 졸지 말아봐.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한호의 시조입니다. 자, 이 한호의 시조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집, 방석, 내지 마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명령형이 나와요. 명령형인데 뭐뭐 하지 말라는 소리야. 왜 그럴까? 왜 뭐 하지 말라 그럴까? 집, 방석이 뭐냐? 지 밑에 피읍이야. 근데 요거 팔종선법 때문에 비읍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지 밑에 피읍,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 방석 내오지 말라라고 한다. 너희 방석 알지? 방석 집에는 절대 없지만 어디냐? 뼈해 장국집 먹으러 가면 있는 거 있잖아. 방석. 지프로 된 방석을 내오지 말아라. 왜? 낙엽앤들 못 앉으랴. 자, 서리법이네. 왜? 낙엽앤들 못 앉으랴. 자, 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지프로 된 방석 내오지 말라. 왜? 난 낙엽에 앉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프로 된 방석과 낙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호호, 이제 오셨군요. 자, 그 다음 보자. 솔불 혀지말.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혀지가 무슨 뜻이죠? 혀다. 무슨 뜻이야, 이거? 혀다.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 그치? 솔불을 펴지 마라. 왜? 어제 진 달이 돋아온다. 그러면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희들? 요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고, 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대조되는 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왜 대조되는 걸까? 자, 낙엽이랑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그대로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방석이랑 솔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프로 된 방석을 난 내오지 않아도 된다. 왜? 난 자연 그대로 낙엽에 앉으면 되니까. 인위적인 것인 솔불이 뭐냐면 소나무, 진액 어쩌고 있어. 그게 불이 잘 붙는데 그거 가지고 만든 램프야. 그 램프를 켜지 마라. 왜? 어제 진 달이 더더우니까. 그래서 아히야가 또 나옵니다. 아히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하지 말고 마음껏 내어와라. 이 박주산채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박주가 안 좋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찐따 같은 술자예요. 앞으로 술자 알아보세요. 찐따 같은 술, 산채 비빔밥 들어보셨죠? 그래서 산채는 찐따 같은 산나물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거 뭐야? 찐따 같은 술에 찐따 같은 산나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박한 음식이라고 해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소재, 소박한 삶의 태도.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런 시조를 공부하고 있으면
소박한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소재를 아주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 박주 산체가 된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고 하시죠.